속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한미동맹 70년 역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47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서울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2025년 8월 15일 오전 10시 백악관 브리핑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이제는 대가를 치를 때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국은 70년간 한국을 지켰습니다. 이제 한국이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동맹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어떻게 됩니까?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제2의 외교대전의 서막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위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될 줄은. 청와대 참모들은 밤새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수출대체 시장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환율 방어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국방부는 자주국방 강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증시가 열렸습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5% 폭락했습니다. 수출 대기업 주가가 일제히 하한가를 쳤습니다. 현대차 마이너스 12%, 삼성전자 마이너스 9%, LG화학 마이너스 15%.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굴복하거나 맞서거나. 우리 세대가 다시 IMF를 겪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굴의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즉각 한국 기업들의 달러 결제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은 한국은행들의 스위프트 거래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금융 압박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으려 합니다. 다른 동맹국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는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우리 외환보유고는 얼마나 됩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답했습니다. 4,200억 달러입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출 대체 시장 확보는 가능합니까? 산업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이미 동남아와 중동 바이어들이 연락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된 것은. 청와대는 즉각 경제전쟁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4개월 안에 대미 수출 의존도를 20%에서 10%로 낮추는 것. 그리고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K-스트리트. 한 고급 호텔 지하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미국 자동차협회 회장 존 보즈렐라, 철강협회 대표 케빈 댐프시, 그리고 백악관 무역대표부 수석보좌관. 이들은 모두 한 가지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는 것. 존 보즈렐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작년 판매량이 150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디트로이트가 무너집니다. 케빈 댐프시가 거들었습니다. 포스코의 철강 덤핑도 심각합니다.
우리 철강 산업이 고사 직전입니다. 관세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스콧 베센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한국은 우리의 관대함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때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연간 400억 달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연간 12억 달러.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일단 25% 관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압박을 늘려갑니다.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꺼낼 것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10년 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사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긴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이건 동맹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함께 피 흘린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당 원내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주권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례적으로 국회는 만장일치로 대정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라. 어떠한 굴욕적 합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청와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부총리가 보고했습니다. 삼성과 SK는 이미 베트남과 인도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유럽과 중동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기 타격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다변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반도체는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반도체 없이 버틸 수 있습니까? 산업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엔비디아도 우리 반도체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듭니다. 이건 미국도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진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맞대응 카드를 준비합시다. 다만 신중하게. 우리가 먼저 총을 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 청와대 경제안보실은 비상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코드명은 플랜 B였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 첫 번째 타깃은 동남아시아 연합 10개국, 두 번째는 중동 오일머니, 세 번째는 유럽연합, 네 번째는 남미 신흥시장.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공장 신규 투자는 전면 재검토합니다. 대신 베트남 공장을 2배로 확장하십시오.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움직였습니다. 인도 첸나이 공장에 2조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전기차 전용 라인을 구축하십시오. 재계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시장에만 의존하던 구조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LG화학은 폴란드 배터리 공장 증설을 결정했습니다. SK는 헝가리의 신규 공장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2주일 만에 한국 기업들은 신규 해외 투자 계약 20조 원어치를 따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세제 혜택을 제한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현대차의 토지를 무상 제공했습니다. 폴란드는 LG에 전력 할인을 약속했습니다. 세계가 한국 기업을 원했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가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무릎 꿇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미국 떠나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 미국 언론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뉴욕 유엔 본부 제80차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단을 이끌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유엔 연설 외에도 15개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총회 전날 밤 맨해튼 플라자 호텔. 외신 기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쌌습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계획이 있습니까? 이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제안이 온다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굴욕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CNN 기자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주권의 포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입니다. 우리가 언제 IMF 위기를 겪었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우려하십니까? 이 대통령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상호 이익에 기반합니다. 일방적 요구는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주국방도 강화할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즉각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BBC는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대통령 미국의 압박에 정면 대응. 주권 포기 절대 불가 선언. CNN도 긴급 생방송에 들어갔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공개적으로 노를 선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다. 당당한 중견국가다. 그날 밤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감히 나한테 도전한다고. 당장 압박 수위를 올려. 백악관 참모들은 당황했습니다. 각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듣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 한국이 먼저 무릎 꿇을 거야. 다음날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켰고 인권을 신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강대국의 일방적 압박입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굴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총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방적 요구는 동맹이 아니라 예속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의 속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입니다. 총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환호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각국 정상들이 이 대통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인도 총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지지합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세안이 함께하겠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투자 기회를 논의합시다. 그날 오후 이 대통령은 연달아 5개 국가와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도와는 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합작 투자, 베트남과는 반도체 공장 증설, 사우디와는 청정에너지 협력, 폴란드와는 배터리 공급 계약, 멕시코와는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 하루 만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맨해튼 코리아타운. 교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대통령님. 우리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뉴욕 한인회장이 말했습니다. 60년 이민 생활 처음 봅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국무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발언은 동맹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한국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 상황실.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경합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우리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상부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갑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국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오전 7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혁명 중이다. 전직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건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이런 나라를 믿을 수 있나? 미국은 재고해야 한다. 해시태그 한국혼란 해시태그 동맹위기. 그 글은 30분 만에 100만 개의 리트윗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보수 언론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동맹의 위협이 되는가? 보수 평론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좌파 정권에 장악되었다. 반미 정서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을 재검토해야 한다. 같은 시각 서울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내정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즉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외교부는 공식 항해 성명을 준비하고 주미대사는 국무부에 항의하십시오. 이건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오전 9시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외국 정상의 일방적 평가는 부적절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명은 강경했지만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태극기 집회 주최자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을 말했다. 이재명 정권은 불법 탄핵으로 집권했다. 미국이 우리를 구해줘야 한다. 서울 광장에 보수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반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진보단체들이 주한미군 기지 앞에 모였습니다. 미국은 내정 간섭 중단하라.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청년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는 성조기를 불태웠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15명이 연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둘로 쪼개졌습니다. 친미와 반미, 보수와 진보,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발언에 대한 국민 의견, 적절하다 33%, 부적절하다 62%, 잘 모르겠다 5%. 국민은 분열되어 있었지만 다수는 미국의 개입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워싱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무부와 백악관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각하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입니다. 공개적 비난은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굽혀야 해. 내가 이기는 거야. 백악관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습니다. 한반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역대표부는 강경론을 폈습니다. 한국에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트럼프는 추가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업을 차별한다. 공정하지 않다. 우리는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기다려라. 이번엔 구체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우지수 1% 하락.
나스닥 2% 급락. 한국 주식에 투자한 미국 펀드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 회장이 백악관에 전화했습니다. 각하 한국과의 무역 분쟁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JP모건 대표도 항의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우리 기술 기업들이 못 버팁니다. 애플도 아마존도 한국 부품에 의존합니다. 실리콘밸리도 당황했습니다. 애플팀 쿡 최고 경영자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한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대표도 말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역폭 메모리 없이는 인공지능 칩을 못 만듭니다. 기술 기업들은 트럼프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9월 28일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는 상무장관을 불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해 특히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아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각하, 그건 우리 기업들에게도 타격입니다. 트럼프가 소리쳤습니다. 상관없어 당장 시행해. 다음날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으로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한다. 안보상 이유로. 이는 사실상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침착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이 대체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장비 없이도 생산은 계속됩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KBS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압박에도 한국 경제는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과 아시아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도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새벽 4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검은 차량 10여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숙소에서 깨어났습니다. 요원들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오십시오. 신분증을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비자 규정 위반 혐의입니다.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항하면 강제 연행합니다. 새벽 6시까지 312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수갑도 채워지지 않았지만 자유를 잃었습니다. 애틀랜타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했습니다.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사 접견 요청도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공장 측이 즉각 항의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합법적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ICE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워싱턴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회사도 조사받게 될 겁니다.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애틀랜타 외곽 임시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철창살, 딱딱한 침대. 이곳은 불법 이민자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소식은 곧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간 오후 8시.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300명 구금. 속보 자막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외교부가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주미대사관에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즉각 석방을 요구하라. 주미대사가 국무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난처해했습니다.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국토안보부 관할입니다. 법 집행 문제입니다. 대사가 따졌습니다. 법 집행이라고요? 이건 명백한 괴롭히기입니다. 정치적 보복 아닙니까? 국무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방송사마다 특집 뉴스를 편성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범죄자 취급받고 있다. 이게 동맹국이 할 짓인가? 앵커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시청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창이 마비됐습니다. 국회가 비상소집됐습니다.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야당도 여당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이것은 주권 침해다. 국민 보호에 나서라.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을 구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긴급 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 300명이 미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당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습니다. 강경한 어조였습니다. 이 발언이 나가자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구금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 즉각 석방해야 한다. 변호사들이 자원했습니다.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 미국 시민사회가 나섰습니다. 언론도 취재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구금시설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이곳은 보안구역입니다. 취재 불가합니다. 기자가 항의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 갔습니까? 경비원은 대답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가 새어나왔습니다. 구금된 기술자 중 한 명이 몰래 연락했습니다.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문을 찍혔습니다. 이건 인권유린입니다. 이 문자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각지에서 한인들이 모였습니다. 구금시설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동포를 석방하라. 이것은 인종차별이다.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앞 한인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피켓을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사과하라. 한국인은 범죄자가 아니다. 경찰이 이들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평화 시위였습니다. 충돌은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이 장면을 전 세계로 전송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좌관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석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압박이요. 한국이 우리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할 거요. 그들이 먼저 굴복할 겁니다. 보좌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미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본국협의라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외교적으로 매우 강한 조치였습니다. 미국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실질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애플 제품 안 사기, 보잉 항공기 거부, 할리우드 영화 보이콧, 온라인 커뮤니티에 캠페인이 퍼졌습니다.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한 달 만에 40% 줄었습니다. 맥도날드 매출도 떨어졌습니다. 스타벅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손실이 막대합니다. 미국 재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과의 마찰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애플 최고 경영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다.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구금 10일째. 국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안을 검토하겠다.
국제사면위원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 구금이다. 즉각 석방해야 한다.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백악관이 물러섰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석방하라. 하지만 얼굴을 살리기 위해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자 규정을 재검토한 후 석방한다.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체면치레였습니다. 10월 15일 드디어 300명 전원이 석방됐습니다. 그들은 공항으로 직행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이 마중 나왔습니다. 가족들, 동료들, 언론, 환영 인파였습니다. 구금됐던 기술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기술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하러 갔습니다. 한국 기술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취급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미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우방이라 믿었던 나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필요하면 국민도 볼모로 잡는 나라.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호감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경제도 안보도 다변화하겠다. 자주적인 길을 가겠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서울 세종로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관과 차관, 각 국장들, 무역협회 회장, 대기업 대표들까지 모였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미국 없는 무역 지도를 그리는 것.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미국 시장에 의존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15%. 결코 작지 않은 비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10% 이하로 줄입니다. 대신 다른 시장을 공략합니다. 계획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유럽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유럽연합 27개국이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유럽은 탄소 중립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삼성 SDI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헝가리 공장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액만 30억 유로, 하나로 4조 원이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립니다. 유럽 전기차 업체들이 환영했습니다. 폭스바겐, BMW, 볼보, 계약이 줄을 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가세했습니다. 폴란드에 새 공장을 짓습니다. 이미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목표는 연간 100기가와트시 생산, 유럽 전기차 200만 대에 공급할 물량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적극 지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미국 공장 증설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유럽 체코 공장을 확대합니다. 전기차 전용 라인을 새로 만듭니다. 연간 생산 30만 대 목표입니다. 이미 선주문이 20만 대 넘게 들어왔습니다. 유럽 시장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인구 6억 7천만 명, 평균 연령 30세,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화장품,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베트남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생산의 절반이 베트남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반도체 후공정까지 이전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중요했습니다. 인구 2억 8천만 명, 세계 4위입니다. 포스코가 철강 공장을 짓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공장을 세웁니다. LG는 가전 생산 기지를 확대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줄지어 진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환영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들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관세를 낮췄습니다. 비관세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아세안이 제2의 내수시장이 됐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인도였습니다. 14억 인구, 세계 최대 인구 국가였습니다. 경제 성장률 연 7%, 거대한 잠재력이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를 추진했습니다. 제조업 육성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대차가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첸나이 공장을 3배로 확장합니다. 연간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합니다. 인도 자동차 시장 1위를 노렸습니다. 이미 시장 점유율 17%, 2위로 올라섰습니다. 목표는 1위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인도에 집중했습니다. 뉴델리 근처에 반도체 디자인 센터를 세웁니다. 인도 인재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인도는 소프트웨어 강국입니다. 우수한 엔지니어가 많습니다. 인재와 기술의 결합이었습니다. LG전자는 가전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인도 중산층이 타깃이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맞춤형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인도 기후와 생활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시장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중동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산유국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탈석유 경제를 준비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새로운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5천억 달러 규모의 미래도시였습니다.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건설, 전력, 통신, 물류, 모든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수주액만 200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수소에 투자했습니다. 한국 수소 기술을 원했습니다. 포스코와 두산이 손잡았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짓습니다. 연간 100만 톤 생산 목표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는 중남미였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광활한 시장이었습니다.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리튬, 구리, 히토류, 배터리 원료의 보고였습니다. 전략적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칠레와 리튬 개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가 참여했습니다. 리튬 생산에서 배터리 제조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장악하는 전략입니다. 칠레는 세계 리튬 매장량 1위, 한국은 배터리 기술 1위.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브라질에는 자동차 공장을 지었습니다. 현대차가 투자했습니다. 남미 시장 공략 전초기지였습니다. 브라질 인구 2억 명, 남미 전체는 6억 명. 엄청난 시장이었습니다.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현지 생산이 필수였습니다. 이 모든 전략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전폭 지원했습니다. 정책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저금리 대출을 해줬습니다. 무역보험공사가 리스크를 보장했습니다. 코트라가 시장 개척을 도왔습니다. 관민이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대미 수출은 10%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출은 오히려 5% 증가했습니다. 유럽 수출이 20% 늘었습니다. 아세안 수출이 25% 급증했습니다. 인도 수출이 30% 폭증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개선됐습니다. 10월 무역 흑자가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5월간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탄탄해졌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4,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주목했습니다. 무디스가 한국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AA에서 AA+로 경제 체질이 강화됐다는 평가였습니다. 피치도 전망을 긍정으로 바꿨습니다.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인정했습니다. 외신들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집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변신.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무역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표지 기사로 다뤘습니다. 한국의 역습. 2025년 11월 15일 인천 남항 새벽 6시였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에 불이 켜졌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그들이 싣는 건 중고차였습니다. 현대, 기아, 쌍용, 르노, 쉐보레, 온갖 차종이 모였습니다. 이곳은 한국 최대 중고차 수출 항구였습니다. 하루 평균 2,000대, 한 달이면 6만 대, 1년이면 70만 대 이상.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이후 오히려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역설적 상황이었습니다. 중고차 수출업자 김철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일을 2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가 최고의 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신차 관세가 25% 올랐잖아요. 그런데 중고차는 해당 안 됩니다. 허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 수요가 폭발했어요. 미국 내 한국차 중고차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현대 소나타 2020년식 원래 1만 5천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2만 달러에 거래됩니다. 기아 스포티지 2019년식 1만 8천 달러에서 2만 3천 달러로 올랐습니다. 신차보다 중고차가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컸습니다. 서방 제재로 유럽차 수입이 막혔습니다. 대신 한국 중고차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행 선박이 주 3회 출항합니다. 한 번에 1,000대씩 실어 나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한국차 점유율이 70%를 넘었습니다. 현지 딜러들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차 없이는 장사가 안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큰 시장이었습니다. 중동 부유층은 신차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달랐습니다. 합리적 가격의 중고차를 원했습니다. 한국차가 딱 맞았습니다. 품질 좋고 가격 적당합니다. 게다가 연비도 우수했습니다. 두바이에 한국 중고차 전시장이 생겼습니다. 5,000평 규모였습니다. 상시 재고 500대, 한 달 판매량 200대. 대박이 났습니다. 현지 언론이 취재했습니다. 한국차 인기가 대단하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아프리카 시장도 열렸습니다. 나이지리아, 케냐, 가나, 남아공.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중고차 시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신차는 비쌉니다. 대부분 중고차를 삽니다. 한국차가 진출할 틈새였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한국차 정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운영합니다. 부품도 한국에서 공수합니다. 현지인을 고용해 기술을 가르칩니다. 이제 한국차 100대당 정비소 한 곳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출 통계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2024년 중고차 수출액 30억 달러, 2025년 예상액 55억 달러, 무려 83% 증가입니다. 대수로는 70만 대에서 120만 대로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중고차 전용 야적장을 2배로 늘렸습니다. 선적 속도를 높였습니다. 검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 민관 협력이 빛났습니다. 중고차 수출이 새로운 산업이 됐습니다. 일자리도 늘었습니다. 매매상, 정비사, 운송기사, 선적 노동자, 통관사, 연관 산업까지 합치면 5만 명이 넘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몰렸습니다. 중고차 수출은 미래가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이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 직접 연결됐습니다. 젊은 감각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대 초반입니다. 온라인 중고차 수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카엑스포트.com.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바이어들이 접속합니다.
차량 사진을 보고 주문합니다. 결제는 온라인으로. 배송은 인천항에서. 창업 1년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직원 20명을 고용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벤처캐피털이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을 꿈꿉니다. 중고차 수출이 스타트업 아이템이 됐습니다. 언론이 이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로이터가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중고차 수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트럼프의 관세가 역효과를 낳았다. 한국은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미국 압박이 한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블룸버그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경제 회복력에 주목한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새로운 길을 찾는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2025년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불굴의 나라다. 인천항 중고차 야적장. 이곳은 역전의 상징이 됐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한국은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장이 막히면 10개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DNA였습니다. 한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미국 관세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봐. 근데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어요. 러시아, 중동으로 차를 보내느라 야근도 합니다. 보너스도 받았어요. 트럼프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웃음이 터졌습니다. 챕터 8. 현실 한미동맹의 실제 모습. 2025년 10월 현재 한미동맹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70년 역사의 동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이 한반도에 주둔 중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방위비 분담금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미국 달러로 약 11억 달러 수준입니다. 매년 협상을 통해 조정됩니다. 극단적인 요구나 결렬은 없습니다. 양국이 합리적으로 협의합니다. 한국 경제는 튼튼합니다. 2025년 수출은 순조롭게 증가 중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무역 수지도 흑자를 기록합니다.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관계도 정상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작동합니다. 양국 간 교역액은 연간 1,7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상호 의존도가 높습니다. 갈등보다는 협력이 많습니다. 한국의 무역 다변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유럽, 동남아, 중동, 중남미, 다양한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것은 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제 전략입니다.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춥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각지에 공장을 운영합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폴란드, 글로벌 생산체계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유럽, 인도, 중국, 세계 곳곳에서 생산합니다. 리스크 분산 전략입니다. 한국의 국방력도 꾸준히 강화됩니다. 국방비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25년 국방 예산 약 60조 원입니다.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합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이 진행됩니다.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합니다. 방산 수출도 성장합니다.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했습니다. FA-20 전투기도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방산 수출액 약 140억 달러입니다.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주국방이 아닙니다. 한미동맹 체제 내에서의 역할 분담입니다. 미국과 협력하며 국방력을 키웁니다.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동맹은 여전히 핵심입니다. 한미 관계는 포괄적입니다. 안보만이 아닙니다. 경제, 기술, 문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합니다. 반도체 동맹을 강화합니다. 공급망을 함께 구축합니다.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합니다. 양국 국민 교류도 활발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한류가 확산됩니다.
민간 차원 유대가 깊습니다. 물론 이견도 있습니다. 무역 문제에서 마찰이 생깁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입니다. 모든 동맹국이 겪는 일입니다. 대화로 풀어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로 한국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극단적 요구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협상 범위였습니다. 2025년 현재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 주둔을 유지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한국 국민의 대미인식은 어떨까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호적입니다. 약 60%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세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방국으로 인식합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는 균형입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합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와도 협력합니다. 중국, 일본, 유럽, 아세안, 폭넓은 외교를 펼칩니다. 편향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습니다. 문화 영향력도 큽니다. 중견국을 넘어 강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많습니다. 1950년 전쟁 후 재건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이겨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극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도 잘 대응했습니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극적인 대립이 아닙니다. 꾸준한 성장입니다. 화려한 역습이 아닙니다. 착실한 발전입니다. 드라마틱한 각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한미 관계의 미래는 어떨까요? 양국 모두 동맹 유지를 원합니다. 미국은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과 협력합니다. 상호 이익이 있습니다. 동맹은 계속됩니다. 물론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입니다. 북한 핵 문제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공급망 재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함께 풀어갑니다. 동맹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립은 아닙니다. 세계와 함께 갑니다. 미국과도 협력합니다. 균형 잡힌 외교입니다. 실용적 접근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영화 같은 반전은 없습니다. 극적인 대결도 없습니다. 화려한 역습도 없습니다. 대신 꾸준한 성장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협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한 나라입니다. 누군가를 이겨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해서입니다. 국민이 일궈낸 것입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키운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 펼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위기가 와도 극복할 것입니다. 도전이 있어도 이겨낼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은 회복력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힘입니다. 과장 없는 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